저는 괴물에서 작창과 배우를 맡은 소리꾼 김율희입니다. 저는 음악극 괴물에서 연출을 맡은 전서연이라고 합니다. 작가 김채린입니다. 작곡과 음악 감독을 맡고 있는 류찬입니다. 저희 음악극 괴물은 어떤 한 사람이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증오와 혐오들을 마음속에서 꺼내서 그 혐오를 괴물로 살려낸다는 내용의 음악극입니다. 전기수가 본인이 알고 있던 메리의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저희는 이제 판소리를 하는 우리 유리 배우와 함께 판소리와 뮤지컬의 형식을 합친 그런 모노 음악극이에요. 그래서 배우는 총 1명으로 이렇게 1인극으로 진행되는 작품입니다. 2018년, 19년도에 공연이 이루어진 바 있는데요. 그때 했던 공연에서 수정하고 싶은 부분들,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이번에 보완을 했고, 제가 만든 판소리 부분이 있고, 음악 감독님이신 류찬 감독님이 또 작곡을 한 부분이 있고, 제가 작창을 하면 그 위에 편곡이나 이런 음악적인 색깔을 풍성하게 입혀주는 그런 작업으로서 창작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뭔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실 처음에는 잘 못했고, 워낙 이제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을 워낙에 좋아했었고, 상대적으로 작품 자체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냥 뭐 고딕소설, 호러소설, 뭐 개이한 소설 정도로 그냥 사람들이 알려져 있고, 좀 이 작품에 대한 깊이랄까? 뭐 여러 가지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세상에서는 좀 부족한 게 아닐까라는 좀 아쉬움?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제가 보는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의 어떤 뭐랄까 재밌는 점들을 좀 뽑아내면 좀 우리가 또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시체가 괴물로 살아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사실은 저에게는 첫 어떤 모멘트였달까? 그런 거였는데 그것을 굉장히 사실은 과학적인 어떤 장면으로 소설에서는 묘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오컬트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들이 사실은 우리의 어떤 구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하고 연관되면 너무 흥미로운 작품이 되겠다. 그리고 또 워낙에 또 우리 또 유찬 작곡가가 안목이 또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또 음악을 얹으면 너무너무 화려하고 재밌는 작품이 나오겠다라는 저의 어떤 그냥 어떤 영감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류찬 작곡가에게 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메리 셸리라는 그 작가의 어떤 독특함, 그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을 썼던 그 메리 셸리라는 인물의 흥미로움이 또 있었고, 둘이 또 재밌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그럼 무대로 올려보자, 극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돼서 의기투합하게 되었죠. 저희가 장르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했을 때 이제 판소리를 자연스럽게 떠올린 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판소리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극음악이잖아요. 우리 전통의 나름의 그 다양한 인물들이 또 등장을 하는데, 한 사람의 그 소리꾼이 말하자면 해설자가 되었기도 하고, 뭐 때로는 극중의 인물이 되기도 하고, 갑자기 극중의 인물에서 벗어나와서 또 이제 극중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런 서사극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점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극을 풀어나가는 데 되게 좋은 장르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음에 드는 몇 분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이제 김유리 우리 그 배우를 만났을 때 정말 저는 류찬 작곡가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정말 하하호호 웃음이 떠나지가 않았고, 처음 만나는 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주변의 다른 테이블에서 우리를 쳐다볼 정도로 그 정도로 너무 정말 오랜 친구들이 만나서 그냥 수다 떠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잘 만나다. 게다가 또 이제 류찬 작곡가하고 김유리 배우는 작창으로서 또 국악과 양악의 만남으로서 서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두 분을 봤을 때 첫 만남이 좀 뭐랄까요, 좀 예사롭지 않았달까요? 제가 판소리를 시작했던 거는 9살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25년이 훌쩍 더 넘은 그런 시간 동안 판소리를 전공으로 해왔는데, 이제 이 극 안에서는 배우 한 명이 굉장히 많은 감정과 이야기를 표현을 해야 하는데, 이 안에서 그렇다면 판소리뿐만 아니라 뭐 가요적인 것, 그리고 혹은 굿적인 것,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으면 훨씬 더 풍성한 작품이 되겠다라는 판단이 처음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제가 판소리 작창을 하고, 일부는 류찬 감독님이 또 당신의 어법으로 음악을 작곡을 하고, 또 제가 굿적인 요소를 제가 생각하는
기존에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새로운 굿 형식을 갖고 와도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판소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가 녹아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음악극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판소리 외에 다른 음악극 작업을 할 때는 다른 배우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서로 기댈 수 있고 서로 힘을 받아서 의지를 하고 가니까 그 시너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혼자서 그거를 다 표현을 한다는 것, 그런데 감정을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올려야 한다는 것들이 정말 큰 숙제이고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연출님은 힘든 게 그게 없다, 우린 잘할 수 있다라고 늘 응원을 얘기를 하지만 저는 집에 돌아가면 가슴을 부여잡고 근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기대됩니다. 제가 어렵죠. 혼자서 하는 모든 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인간은 원래 누구와 같이 사는 존재인데, 이 극 안에서도 굉장히 행복한 이야기로 아이로 메리가 태어났다가 굉장히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들이 펼쳐지는데, 그런 것들이 저의 마음과 굉장히 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11번 망자를 살리는 곳이라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을 가장 좋아하고 또 연출적으로 그림을 짤 때도 제일 재밌어 하는 장면이에요. 전기수가 이야기하던 이야기 속에 이제 주인공이던 메리가 본인이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 그 책 속에서 이제 새로운 생명인 괴물을 만들어내는 그 초입 단계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무덤을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시체의 신체를 가져오는 장면들을 이제 굿으로 승화를 한 장면인데요. 정말 그동안 보는 공연에서 보기 힘들었던 정말 굿적인 요소들도 많이 있고, 그게 또 이제 뮤지컬적으로 새로운 선율들도 들어가 있고 장면적으로도 이것저것 많이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사랑의 시라는 그 곡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이 곡은 판소리 사랑가가 잠시 등장을 하는데, 그 정말 행복한 사랑가에 이어서 굉장히 내 가슴 속에 아주 깊은 어둠이 있고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마주했더니 나의 가장 또 슬픈 부분이 보이고 하는 그런 내용의 곡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과도 좀 닿아 있는데,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양한 그 모습이 생각이 있잖아요. 일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대목을 부를 때, 그 대목을 연기할 때 가장 뭐라 그럴까, 좀 동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첫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에게 왔었던 첫 장면.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굿으로 시체를 깨우고 그 시체가 괴물이 되어가는 그 장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장면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장면을 완성된 지금에도 가장 좋은 장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체의 그 드라마틱함도 있겠지만 배우의 연기, 연출, 우리 작곡가의 음악과 우리 그 배우의 소리가 정말 그 장면에 굉장한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거든요. 죽어있는 사람도 깨울 수 있을 만한 에너지가 저는 나오고 있다고 느껴지고 있고, 그런 장면들을 너무나 다들 창작진들이 잘 살려주고 있어서 저에게는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기대되고 무대 위에서도 가장 기대되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사랑의 시인데요. 그 춘향가의 그 사랑가 한 대목을 부르다가 이제 음악으로 이렇게 쭉 넘어가는 부분인데, 음악적으로는 뭐 엄청 대단히 도전적이거나 뭐 새로운 장르의 문법이 들어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전체의 그게 어떤 주제 선율이라고 할 만한 어떤 것을 여기에 심어놨고, 그것으로부터 저는 이제 음악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닦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극중 인물이 뭐 메리 셸리이기도 하고 뭐 아니면 뭐 그 박사이기도 하고 혹은 괴물이기도 하고 한 이 인물이 어떤 정서의 어떤 중심에 있는 그런 선율. 그래서 이제 선율이 때로는 뭐 부서지기도 하고 뭐 조금 더 뭐 압축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굉장히 이 선율이 막 더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된 어떤 씨앗을 이제 심어놓은 어떤 넘버라고 할까, 그런 면에서 좀 애정이 가는 장면이고 넘버입니다. 이제 나도 인간이 되었다. 나도 인간이
나는 나는 나를 증명하겠어요라는 그 메리의 나를 대사. 증명해 보이겠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 대사예요. 정말 대사입니다. 나 머리가 너무 아파. 노래에 나오는 대사인데 나는 씩씩하고 자유로운 영혼. 저는 메리를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보다는 사물이 생각이 나는데요. 투명한 유리컵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투명한 유리컵은 그냥 컵이잖아요. 근데 그 외적으로 누군가가 계속 뭐 빨간 음료를 담고 너는 빨간 컵이야 라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검정색 콜라를 넣고 너는 검은 컵이야 라고 막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이에서 나는 투명한 컵인데 나는 컵일 뿐인데 나는 뭐지? 라고 고민을 하는 그런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서 투명한 유리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메리는 나인데요. 그게 저 김유리일 수도 있고 이 공연을 보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살아있는 생명, 인간이라면 누구나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나 존재 자체는 굉장히 아름답고 씩씩하고 이렇게 곧게 서 있으려고 하는데 세상의 모진 풍파나 여러 가지 요인들로 늘 흔들리는 그리고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오려고 되게 애쓰는 그런 우리네 삶을 살고 있는 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메리 셸리라는 인물을 처음에 이제 모티브를 삼아서 가지고 오기는 했지만 제 가슴 속에 사실은 그 굉장히 똑똑하고 선제적인 영국의 낭만주의 소설가로서의 메리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영국의 어떤 낭만주의의 작가들이 사실은 우리의 일제시대 때의 어떤 사람들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 일제강점기라고 하죠. 일제강점기 시대의 사람들은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버려야 하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야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어떤 이런 세상의 어려움들에 맞부닥쳐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어려움들이 결코 그 시대로 끝나지 않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메리라는 인물은 일제강점기에 어떤 한 여성, 굉장히 똑똑하지만 시대적 상황 때문에 빛을 보지 못했던 그 어떤 여성이라고 생각이 들고 작품 안에서는 그 인물들을 굉장히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어떤 일제강점기의 어떤 한 여성으로서 살려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또 그 모습이 지금 현재의 나이기도 하고 우리이기도 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현대 우리의 어떤 측면들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이 그 것들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메리, 혹은 제가 가장 감정이 이입되는 메리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산출해낸 사람인데 이것이 우리가 보통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뭐 새로운 것을 낳는 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고 뭔가 생명이 태어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은 괴물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만들어내는 과정도 내가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고통과 뭔가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의 뭐 멸시와 이런 그 모든 증오와 이런 감정들이 쏟아졌을 때 어쩔 수 없이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괴물이라는 작품을 쓰고 혹은 괴물을 만들어내고 이 박사처럼 그러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창작자라는 사람들이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곡을 쓰고 뭐 이런 입장이고 이게 쓰는 게 재밌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또 힘든 과정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렇다면 뭐 창작자에게만 국한된 이야기인가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그냥 삶을 사는 누구나 그 뭔가를 세상에 내보이고 혹은 뭔가를 내가 어떤 식으로든 이제 증명해내고 하는 과정에서 비슷하게 겪는 것들 아닐까? 물론 이제 그것을 통해서 뭔가 내가 얻는 기쁨, 뭐 보람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거 자체가 고통이기도 하고 또 고통으로부터 이것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점들에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2년 괴물은 복잡한 마음을 쭉 느낄 수 있다. 이날 1시간 조금 넘는 한 70분 가량의 공연 안에서 아주 다양한 감정을 여러분께서 느낄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감정선의 변화, 이야기의 흐름 또한 그렇고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변화가 많이 있어서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끼실 수 있고 귀로도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무대도 굉장히 예쁘고 그러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김유리 배우가 어떻게 괴물을 살려내는지, 지난 그 정동마루에서의 공연했었던 거에 비해서 이 굿 장면이 조금 더 길어졌어요. 망자를 보내는 굿에서 이 내용들을 조금 따왔거든요. 저승으로 보내는 망자들을 보내는 그 장면을 다시 역으로 그 망자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장면으로 바꿔서 레이어를 그렇게 쌓은 장면이기 때문에 이 장면이 실제 무대 위에서 관객들과 어떻게 소통하게 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관객들도 그 점에 있어서 좀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연출적으로 괴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경계를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괴물이라는 작품 자체가 전기수, 그리고 전기수가 얘기하는 메리, 그리고 메리가 만드는 책 속의 이야기, 이 레이어드가 이렇게 층층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계를 어떻게 전달하고 그 경계가 어떻게 허물어져 가는가가 보여지는 게 가장 중요한 숙제라서, 소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에 책을 깔고 이제 전기수는 책 밖을 걸어다니고, 이제 책 속의 이야기들을 주인공들이 이야기할 때는 책 위를 밟고 이런 식이었다면, 요번에는 그 책이 아예 무대 위에 벽으로 서 있게 됩니다. 전기수가 아예 천 앞뒤를 이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 안에 사람이 되기도 했다가 밖에 사람이 되기도 했다가, 그리고 또 책에서 직접 종이를 뜯어 만든 인형들로 메리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되기도 했다가, 이렇게 좀 많은 것들을 좀 더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관객분들도 이 이야기를 따라가시면서 이 경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경계가 허물어져가는 과정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리고 그 그림자들로 또 표현되는 사람들과 메리의 과정들을 좀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제 음악이 어떻게 변했나를 좀 잘 보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판소리라는 어떤 그 전통 장르 문법을 가져와서 작업을 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음악적인 시도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특히 그 이제 전에 첼로를 썼던 부분에서 아쟁으로, 대아쟁으로 이제 악기를 바꿨어요. 근데 단순히 그냥 악기 하나를 바꾼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전반적으로 이제 이 그간에 있는 어떤 국악의 요소들을 좀 더 잘 차용해 보려고 여러 가지 예를 썼는데요.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 괴물을 만들었을 때는 좀 뭔가 오히려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문법들을 어떻게 하면 이 그 김유리 씨가 만들어낸 판소리에 잘 붙일 것이냐, 이걸 고민을 했다면 그 동안에 이제 다른 또 여러 가지 음악 작업들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그 바들, 그 국악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국악이라고 하는 어떤 음악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 음악에서의 현대적인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많은 창작자들이 그런 지점들을 발견하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지점을 저도 이제 이 그간에서 이제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국악 특유의 어떤 그런 표현 기법이라든지 혹은 뭐 그 악기에서 이제 국악기, 그 아쟁 자체에서 오는 어떤 그런 국악적인 표현이라든지 혹은 그러한 표현들을 이제 건반이나 아니면 이제 제가 또 첼로 살짝 하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또 만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였고 담아보고자 좀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지점들을 좀 같이 잘 봐주시면 감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2 창작 ING 음악극 괴물 국립정동극장 세실에서 공연합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차반 여인 밤에는 구미호 밤 12시 자정이면 본색을 드러낸다.